네. 이번에는 학교 건강증진 100여 의 원칙에 이어서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 건강 증진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에서 하는 각종 보건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건강 증진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보건 교육, 건강 평가, 그리고 환경 관리, 안전사고 예방 관리, 폭력 사고 예방 관리 모두 다 결국에는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는 거는 이제 보건 교육이라든가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지도 측면에서 제공이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출제가 됐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금연 프로그램, 그리고 절주, 영양, 비만 관리, 그리고 구강 건강 증진, 시력 관리, 청력 관리, 약물 오남용,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성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우선순위로 보자고 하면 금연이 출제 빈도로만 보자고 하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또 지문으로 활용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또 많이 활용된 게 비만이긴 한데요. 비만 관련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것과 또 특히 이제 한 2년 전부터 마약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금연부터 가서 보실 건데요. 금연에서 보시면 흡연의 피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연 프로그램이 왜 학교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걸 설득하려면 뭐 관리자도 학생도 학부모도 설득을 하려면 이제 흡연의 피해에 대한 거를 이제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담배 유해 성분에 영향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요걸 중심으로 그 정리를 할 건데 니코틴 그리고 타르 그리고 일산화탄소 요렇게 세 가지가 그 담배의 대표적인 유해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얘가 중추신경계의 얘가 그 흥분 물질인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 의존성 물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존성 물질이라고 하면 이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중독하면 약물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중독은 항상 내성과 금단 증상을 가지고 떠올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독이 됐다고 하는 건 예전하고 동일한 효과를 보려고 할 때 동일한 양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양이 점점 늘어나요. 그게 내성이고요.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 건 꽤 오랫동안 사용을 와서 이제 의존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중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양을 줄였거나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불편감이 커져서 다시금 그 물질을 그래서 담배를 이제 피게끔 하는 걸 저희가 금단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이제 그런 물질인데 이렇게 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이 니코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니코틴은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교감신경계 흥분 물질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 흥분 물질이고 그러면 말초 혈관을 수축해서 이제 심부담을 많게 만들어 줄 거고 혈압도 높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리적으로 생성이 되어지는 헤파린도 그래서 헤파린의 생성을 그 맞춰 주고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시켜 주고요. 그리고 플라즈미노겐이라고 해서 체내에서 이제 상처가 생기고 이제 생리적으로 그 상처가 다 아물고 그 혈전을 녹이는 데 활성화가 되는 플라즈미 노겐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플라즈미 노겐을 생성을 억제해요, 생리적으로.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교감신경계 흥분시켜서 말초 저항을 증가시켜 혈압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혈관 내막이 손상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혈전 형성에 대한 거를 예방시켜 주거나 또는 혈전 형성됐던 걸 녹이는 생리적인 기전이 다 억제가 되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억제가 되고 또 헤파린은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헤파린은 혈전 형성 억제해 줄 거잖아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혈액의 점도 높이고 혈압은 더 높이고 또 혈전 형성에 대한 촉진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인제 심혈관계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심근경색증이 있는 사람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자고 하면 결국엔 교감식 항진 후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르라고 하면 그 담배 꽁초에 갈색으로 먹는 끈적끈적한 거라고 했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는 20여 가지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암 물질 정도만 기억을 하자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했었던 게 비니, 벤카 나비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비니 쓰고 벤카 타고 나비 잡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래서 비 하면 이제 비소 그리고 니는 니켈 그리고
벤은 벤젠이었고요. 그리고 그 카 하면 카듐, 그리고 그 나해서 나프티라민, 그리고 비해서 비닐 클로라이드 해 가지고 6 가지를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타르에서 이걸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해 물질인 게 이제 일산화탄소였고요.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250배 이상 높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직들이 만성 저산소증 상태가 되어질 거고, 모든 세포들이 다 신진대사 상태가 되어지니 조기 노화라든가, 그쵸? 뭐 이렇게 다 그 이제 세포들의 손상도 가속화가 되어질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니코틴에서 이제 혈압 상승돼서 혈관 내막 손상받고, 그러면 뭐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그 혈관 노출됐고 그쪽으로 그 혈전 형성되고 손상받고 했을 때 회복에 대한 게 더 더디게 되고 더욱더 손상을 가속화시켜 주게 되는 맥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건 이제 신체 계통별로 영향을 줄 텐데, 뭐 니코틴 하면 아까 중추신경계 순환기계 얘기했잖아요. 타르는 발암물질 가지고선 전신에 어디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 또 끈적끈적한 물질과 호흡기계에 유해 영향을 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하면 모든 세포들의 이제 대사,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다 장애를 일으키게 되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면역 기능이 됐든 이제 신체 계통별로 해서 다 기능 저하하고 관련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에 미치는 거라고 하면 성숙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유해 영향이 더 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 중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물질의 중독 우려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인부하면은 그 우리가 태반 통해 가지고 이제 대출통해서 아이에게 모체 혈액을 가지고 보내주게 될 텐데, 혈관 수축되면 이제 뭐 태아 저산소증이라든가, 또 태아가 자궁 내 성장 지연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금연법에 대한 게 90년대 출제가 됐던 거고, 담배를 끊는다고 하면 끊는 시작은 단연법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금연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는 감염을 쓸 수 있거든. 감연법 해 가지고 이제 점차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갑 피던 걸 반갑 피고, 반갑 피던 거를 뭐 2개 피고 이런 식으로 줄여간다라고 했는데, 일단 담배를 피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감연법은 실패 가능성이 더 높고요. 단연법, 눈에 보이는 담배 다 없애고 이제 다 그 담배와 관련된 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이제 뭐 한 대만, 한 대만 하는 게 없이 그냥 끊는 게 성공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 그러니까 담배에 대한 거는 인체에 미치는 그 유해 성분별로 해서 미친 영향에 대한 걸 떠올려 보시면 됐던 거고요. 절주에서 보시면 절주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유해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알코올이라고 하는 건 중추신경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격성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학업에 방해가 되고 할 거예요. 그리고 금단 선망에서 보시면 알코올도 얘도 신경에 작용을 해 주고요. 얘도 의존성이 생기는 물질인 거죠, 담배, 니코틴과 함께. 그러면 오랫동안 그 사용을 하다 보면 내성과 금단 증상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금단 증상 중에서 가장 극심한 수준이 금단 선망이고, 저희 시험에 그러니까 그 지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사례로 가져 보실 건데요. 우리가 담배를 피다가 술을 먹다가 술을 끊게 되면 72시간 정도가 후에 가장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시간이 됐을 때, 그러니까 1일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금단 선망인데요. 금단 증상인데 성과까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진압력에 대한 것과 장애가 생겨지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진압력에 대한 장애가 생길 뿐 아니라 뭐 환각 같은 거 경험하죠. 그리고 환청을 듣게 된다든가, 환시를 보게 된다든가, 착각을 하게 된다든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때는 빠르게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 주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수준이 금단 선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알코올 증후군에서 임신한 모체가 알코올을 이제 그 섭취하게 됐을 때 이제 태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했고, 이 태알코올 증후군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태아알코올 증후군 환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견상, 외모상의 특징하고, 그리고 행동 특성에 대한 걸 쓰라고 했었는데요. 행동 특성은 딱 ADHD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 산만하고 과잉 행동이 나타나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외견상 특징에서 보면 저희가 얼굴에서 중심부, 그러니까 십자 모양으로 중심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작고 그리고 눈 사이가 가깝고 그리고 콧대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고 납작한 코고 인중도 없고 그리고 얼굴에 상악 발달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윗입술이 얇고라고 하는 특징적인 외견의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 증진해서는요. 영양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식사집에 포함해야 될 주제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나올 때 이제 그 사례에서 그러니까 지문에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 문제가 들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불규칙하게 먹는다 그러면 규칙을 쉬게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장 발달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시기를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영양 섭취, 에너지가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내용들의 교육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 많이 먹는 탄수화물이라는 식염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젓갈이나 김치 같은 게 많아서 뭐 식염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식품 첨가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변별할 수 있는 거 요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90 년대 한 차례 출제가 됐던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에 목적해 가지고 요것도 한 차례 출제가 됐던 거고요. 급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범주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자고 했었고 건강 측면에서 뭐 교육 측면에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영향 측면에서 그래서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균형된 시기를 통해 가지고 시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건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식사 예절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해서 이제 제철 음식 같은 거 요런 것들 이제 경제적으로 소비를 하고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학생들의 건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건강한 식품을 통해서 먹고 뭐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하도록 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이제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넓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응답의 자유도가 워낙 높은 거기 때문에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한번 리마인드 해 보는 정도로만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비만의 원인과 기전에서 보시면 결국에 섭취가 그쵸? 아웃풋보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소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잉여 에너지가 이제 지방으로 전환해서 체내에 축적이 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부 비만의 기준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대한비만학회에서 남성 성인은 90cm 이상을 이제 복부 비만, 여자는 85cm 이상을 복부 비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의 문제점에서 보시면 이거는 비만의 문제점에서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성장 발달 시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어떤 따돌림, 열등감 이래서 이제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라고 했고요. 발달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소아 비만이 있으면 지방 세포 수가 많아지게 돼서 이제 성인이 돼 가지고 체중 관리 조절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성인 비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방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반면에 아동들 소아의 비만 같은 경우는 지방 세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비만 관리를 통해서도 세포 수가 줄여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만 관리법 해 가지고 가 보시면 식이요법 해 가지고 뭐 균형진 걸 먹어라. 그리고 저지방식이를 먹어라. 규칙적으로 먹어라. 뭐 이런 것들 야식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체중 관리법에서 이거는 이제 생활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개선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이제 활동에 대한 시간을 늘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담 같은 지지 치료 이런 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식이요법 후에 효과 평가를 위한 거. 효과 평가라고 하면 결국 체중 경감에 대한 걸 볼 거잖아요. 체지방이 주는 거. 그래서 브로카 지수 해 가지고 브로카 지수는 표준 체중분의 실제 체중 빼기 표준 체중 해서 거기 이제 그거를 이제 표준 체중분의 실제 체중 빼기 표준 체중에서 곱하기 100을 해 가지고 보는 게 브로카 지수. BMI에서 학교 건강 평가에서 보는 BMI 키를 미터로 환산해서 제곱값 분의 kg 몸무게를 그리고 허리 둘레 측정하는 거 그리고 상박 중앙 둘레 그래서 팔 둘레를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생체 전기 저항 측정법 해가지고 인바디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생체 전기 저항 측정법이라고 하는 건 근육이랑 지방에서 전기적인 이제
그 전달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래서 인바디예요. 근데 인바디는 사실 그 회사명인 거고요. 그게 이제 생체 전기 저항 측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 자료에 대한 걸 물었기 때문에 그 명칭 저희 시험에서 6가지 쓰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6을 써 놓은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구강건강증진에서 보시면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럼 발생 기전을 알아서 원인을 없애주거나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치석 같은 게 형성되고 하면 양치 같은 입솔질 제대로 안 하고 하면은 치석이 형성되고 그 치석 안에 뮤탄스 연쇄상구균이라고 해서 그 뮤탄스 연쇄상구균이라고 하는 상주균이 이제 치석에서 숨어 살게 되고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입솔질 잘하지 않거나 또는 치석이 많이 있으면 그걸 먹고 뮤탄스 연쇄상균이 유산을 만들어서 pH를 5.6 이하의 상태의 산성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낭질이 얘가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약해져서 그 이제 치수까지 그러니까 치아의 이제 중심부 혈관이랑 신경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중요 부분까지 침범이 돼서 들어가서 발생된 치아 우식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치석 제거에 대한 걸 철저하게 해줘야 하는 거고 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3분 안에 양치를 해가지고 음식 찌꺼기가 입에 남아있지 않게 그 무탄수균이 이제 활성화돼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방법에서 보시면 예방법으로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서 있는데요. 불소용액 양치 사업 같은 경우 불소가 치아 범낭질에 수산화 인내석을 불화 인내석으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치 사업에 대한 장점에서 보시면 이 장점에 대한 것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쉽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 간단한 교육받으면 할 수 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뭐 적용할 수 있다. 약물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 학업에 방해를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양치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양치하고 와서 꿀럭꿀럭하고 뱉어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아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양치법에 대한 걸 보실 거예요. 양치법 같은 경우는 구강건강법. 그러니까 구강 구강보건법이죠. 구강보건법에 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매일 하게 되는 경우에는 0.05%를 그리고 주 1회 하는 경우에는 0.2%의 불소 용액을 입에 넣고 그러니까 요 전에 이제 입솔질을 하고 난 다음이죠. 음식 먹고 입솔질 급식 먹고 입솔질 하고 난 다음에 입에다가 0.05% 매일 하면 그리고 주 1회 하면 0.2%의 그 불소 용액을 입에 넣고 꿀럭꿀럭 해가지고 그 1분간 꿀럭꿀럭 하다가 뱉어내는 거고요. 뱉어내고 난 다음에 30분간 그래서 그게 이제 불소가 치아에 부착되도록 하는 시간 동안은 이제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 예방을 위해서 음용수에 투입하는 불소량의 기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라고 하는 걸 상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에는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0.8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0.6에서 1 ppm까지를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관리로 넘어가서 보시면 시력에 대한 건 시력 저하 원인에서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범주를 좀 나눠서 기억하는 거죠. 개인적인 측면에 그리고 측면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직업이나 작업 이렇게 보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럼 개인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은 뭐 가지고 있는 워낙에 안질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작업이나 직업과 관련해서는 그 작업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세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과로 같은 걸 하지 않는지 이런 거고 환경은 그 조명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예방법에서 보면요. 개인의 건강 행위 해 가지고
이제 뭐 책 보고 컴퓨터 사용하고 그런 거죠. 뭐 책 볼 땐 30cm 떨어지고, 그리고 눈과 책의 각도는 뭐 90도로 하고, 50분 책 보고 10분 쉬고, TV나 컴퓨터는 이제 좀 더 자극적이야. 30분 보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눈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도 관리에서 보시면, 저희가 학교 환경 관리에서 보셨을 때, 그러면 뭐 책상면 기준 300 러스 이상은 되어져야 뭐 우리가 집중을 요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충분한 밝기가 좀 확보가 되고 좀 균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뭐 조명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뭐 조명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실 게 약물에 대한 거고요. 약물 관련 용어들 해서 보시면 남용, 오용, 그리고 의존, 그리고 의존에 들어가면 내성, 금단 증상, 뭐 이런 것들 보셔야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공동 의존. 그러면 남용은요. 남용 넘치도록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의학적 목적이 아니라 뭐 기분 전환이라든가 긴장 완화라든가 요런 목적 으로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문제 발생이 되고 있지만 중단하지 못하는 거. 오용이라고 하는 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정식의 처방을 받거나 의학적 지도를 받아서 먹지는 않는 거. 그리고 의존이자 중독이라고 하는 건 내성과 금단 증상을 포함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성이라고 하는 건 효과가 점점 감소하니까 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거. 금단 증상은 이미 의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그러니까 중단을 했을 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서 고통스러워 다시금 물질을 이제 탐닉하게 되는 거라고 했고요. 공동 의존은 가족 중에 구성원 한 명이 이제 그 약물이나 물질 중독이 있는 경우에 다른 가족이 영향을 받아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심리적인, 정서적인 또는 행동 장애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 물질 해가지고 보시면요. 원인 물질에 대한 거는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어요.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고, 그리고 중추신경 억제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추신경 억제 작용을 소량에서 한다고 하죠. 마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어, 마약하고, 그리고 환각제. 네. 환각제 해 가지고 요 정도를 보자고 했었고, 중증 흥분제라고 하면 암페타민이라든가 아까 니코틴 같은 것도 중증 흥분 물질이었고, 카페인, 코카인 이런 것들은 흥분제가 되어지고요. 중증 억제제다라고 해서 보시면 알코올 또는 진정제 뭐 이런 것들이, 항불안제 이런 것들이 뭐 바비트레이트 아니면 벤조디아제핀 요런 것들이 약물이 억제제가 되고요. 마약류 해서 보시면 몰핀이라든가 코데인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펜타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펜타닐 저희 시험에 출제가 냈고, 뇌에서 어 그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고,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이 도파민에 중독이 돼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도파민 느꼈던 쾌감에 중독이 돼서 이제 또 자꾸 마약을 갈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각제에서 PCP 같은 경우들은 플래시백. 그래서 어 약을 끊었고 환각제를 끊었어도 수개월에서 뭐 1년 정도 이후에 약을 먹었을 때와 동일한 경험을 이제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요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관련 요인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의 중독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된 거라고 해서 보시면, 그러면 이거는 뭐 그쵸.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관련 요인들 원인별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눠 볼 수 있는데, 생물학적인 거라고 해서 보면 유전적인 거, 가족 유전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화학적 요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항진이 되어져 있다든가 불균형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측 피계라고 하면 이제 중뇌가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회로 자체가 이제 도파민의 전달 경로가 이제 중뇌에서 발생해서 이제 변연계로 흘러가는 경로, 거기에 보상회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화학적 불균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약물 오남용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고, 심리적인 요인에서는
이제 발달되는 과정 중에 뭐 초자아가 형성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가 뭐 성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반사회적인 성격이라든가 의존적인 성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문화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이제 사회학습, 그래서 부모가 물질 중독이면 이제 자녀가 물질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징후에서 보시면 특히 이제 행동 변화에 대한 거, 그래서 뭐 그러니까 편안해 다행감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그런 건 멍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관심 가는 걸 피하고 좀 위축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자꾸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예방에서 보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서 1차 예방은 주로 보건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또 유해 요인들에 노출이 되지 않은 안전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들어갈 거고, 2차 예방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동 변화라든가 이런 그 이제 그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징후들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지속 사용을 하지 않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거. 3차라고 하면 뭐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뭐 직업적 재활을 도모해 주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걸 가서 보실 건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주된 대표적인 스트레스 이론 셀리의 적응 이론과 라자르 스트레스 이론을 가서 보실 건데요. 셀리는 생리학자여 가지고 스트레스 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원이 있으면 원인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적응 반응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적응 반응. 그래서 이 적응 반응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 요인이 뭐 시험이다, 스트레스 요인이 뭐 누군가의 갈등이다,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나타나는 반응에서 보면 제가 고저탈이라고 해놨는데 경고 반응, 그리고 저항 반응, 그리고 탈진 반응,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 원, 어떤 긴장이나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경고 반응이 일어나요.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알람이 울리는 거는 이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지는 반응입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거, 동공이 커지고 숨을 몰아쉬고 심장의 박동수가 높아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얘는 지속 시간이 짧아요. 빨리 나타나지만.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제 저항 반응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그 우리한테 원인, 항상성을 위협하는 이 스트레스 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저항 반응의 주된 호르몬은 이제 콜티졸이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긴장 상황에 대한 시상하부가 인지를 하게 되면은 뇌하수체 자극해가지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그래서 ACTH를 분비하게 될 거고, 부신에서 그 3S 호르몬, 그래서 당류 스테로이드, 염류 스테로이드, 섹슈얼 호르몬이라고 하는 안드로겐이 분비가 되어진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 콜티졸이 혈당 수준을 높이고 다른 면역을 억제하고 모두 다 이 항상성을 위협한 스트레스 요인 없애기 위한 거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저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아직 항상성을 안정화로 돌리지 못했잖아요. 그럼 탈진 상태가 돼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고 반응, 저항 반응, 탈진 반응 해가지고 단계랑 또 그 안에서 이제 작용하는 기전들을 가지고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셀리는 결국에 항상성을 위협하면 그거에 대한 적응 반응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구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라자루스를 가서 보실 건데, 라자루스는 스트레스 원이 있잖아요. 누구든 스트레스 원인이 있어요. 긴장을 유발한 요인이 있어요. 그럼 여기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자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상호관계 모델, 뭐 상호관계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극, 스트레스 원으로 항상성 위협한 요인이 있을 때 대상자 그걸 뭐라고 평가하고 의미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라자루스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상 1차 평가, 2차 평가라고 했고 결국엔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1차 평가에서는 뭐예요? 나한테 뭔가 항상 위협하는 요인인 것 같아서 판단을 시작했는데 이게 나랑은 무관한 내용인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오해했나? 그러면 뭐 그쵸.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좋기만 하는 자극인가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생겨가지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건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는 거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 긴장을 유발하는 이 요인이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상, 위, 도라고 해 놓은 게요. 상실.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잃게 한 상실인지 아니면 위협인지 미래에 뭔가를 잃게 될까 봐 나한테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는 위협인 건지 아니면 도전, 나한테 현재 긴장감은 주지만 내가 이걸 잘 해결하고 잘 극복하면 하나의 성장의 기회가 되고 도전의 기회가 될 건지. 하지만 상실이든 위협이든 도전이든 나한테 긴장 유발을 하고 항상성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사람은 2차 평가를 하게 되는데 2차 평가는 내가 가진 기술이나 자원이나 이걸 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처 가능한가?'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긴장이라고 해서 1 차에서 '아 이거는 내가 좀 위협을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가진 기술이나 자원 대처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이게 정서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나 힘들게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상자가 '아 이건 내가 가진 기술이나 자원으로 극복이 불가능해.'라고 하면 이제 그 긴장도라든가 그 항상성 위협이 더 극심해지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라자루스는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문제 중심 대처라고 하면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선순위를 세워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다든가 라고 해서 이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걸 얘기를 했고요. 정서 중심 대처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항상성을 위협받아가 너무나 두렵고 속상하다. 그러면 뭐 펑펑 운다든가 아니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외출이나 사람을 만난다든가 하는 게 정서 중심 대처라고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걸 가보잖아요. 그럼 생리기 전이라고 했는데 결국 라자루스가 생리학자였기 때문에 경고 반응, 저항, 탈진으로 얘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주 호르몬 하면은 제가 콜티졸.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는 당뇨콜티코이드인데 그중에 95% 이상이 콜티졸이라고 하고요. 콜티졸이 그 주된 반응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탈진 반응에 가게 되면 대상자는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 생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관련된 정신질환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뭐 순환기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들 다양하게 생겨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 반응이라고 하면 지금 뭔가 긴장 상태인데 얘가 해소가 되지 못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울해할 거고 어떤 사람은 화를 쉽게 낼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줄어들 거고 위축된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관리 방법 해서 보시면 이 역시 그 아까 리 라 아이고 라자루스는 관리를 대처해 가지고 문제 중심 대처와 그리고 정서 중심 대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셀리는요 지금 현재 생리학자이고 지금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금 긴장하고 교감식 항진 반응이라든가 콜티졸이 지금 분비가 돼 가지고 면역 억제라든가 요런 여러 가지 반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고 반응에서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에서 둘이 기량작용을 하면서 안정화를 이뤄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경고 반응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됐으니까 저희가 부교감 신경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죠. 부교감은 휴식과 소화거든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 항진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에서 보면 명상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피드백 아니면 근이완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상 유도법 해 가지고 상상하면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성격공학이랑 그리고 사회공학이라고 해서 성격공학이라고 하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남들을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남들을 협조해 주고 따라가 주고 해 주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자기 주장 훈련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공학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사회공학에서는 이제 생활에서라든가 아니면 업무에서 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해결하게 되는 게 이제 사회공학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는 게 성교육이고요. 성교육에 대한 거는 이제 성교육에 임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한번 출제가 됐었고 가장 역점둬서 가르쳐야 하는 거는 성교육이지만 양성평등,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역점을 둬야 되고요. 선생님의 태도는 당연히 자연스러워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유의해야 되는 점인 불필요하게 성적 뭐
호기심 같은 걸 유발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세는 이제 자연스러운 자세가 좋죠. 그래서 사소한 질문도 진지하게 받아주고요. 자연스럽지만 이제 진지하게 임하고, 그리고 상기 관련 용어들은 전문 용어를 써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요런 정도가 지도자의 자세다라고 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보실 때 선생님들께서 스트레스, 약물 오남용, 그리고 금연 정도에 대한 내용만 이제 그러니까 중요 내용들만 좀 리마인드 하시면서 보시는 영역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론서 회독하고 회독 학습을 하실 때 이제 나머지에 대한 내용 눈에 바르듯이 보셔도요. 이쪽에 대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건강증진 좀 누락이 됐어 가지고 네 보건실 운영까지 올려 드리고 뒤에 올려 드리게 되는데요. 이걸로 학교 복원을 마치고 네 지역 사회를 진행을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